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삭감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예년 수준으로 복원했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구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예산이 단기 성과에 치중하거나 글로벌 연구 협력 분야에만 쏠려 있어 기초과학 연구자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무더위가 지속되며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과 수면 장애 등 건강관리에 비상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집중호우기간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홍수나 침수 위험 지역 인근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통해 주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췌장암 수술 후 생존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암세포 주변에 모여있는 면역세포인 종양침윤성 림프구의 밀도를 AI로 분석해 췌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예측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 후폭풍 이후 올해 정부 R&D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복원했다며 자화자찬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삭감된 기초연구 항목은 그대로 두고 다른 특정 분야만 늘려서 기초과학 육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지난해 대폭 삭감되며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 2023년 31조 3천억 원에서 지난해 26조 5천억 원으로 1년 만에 15%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과기정통부는 올해 예산을 29조 7천억 원까지 늘리며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구 현장에서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과제 선정률이라든가 연구 배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특히 지방이라든가 젊은 연구자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예년 수준으로 복원했다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들여다보면 기초과학 연구의 기본인 1억 원 미만의 풀뿌리 연구과제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0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풀뿌리 연구 대신 중견 연구와 우수 신진 연구를 늘렸다는 입장인데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토양을 다지기보단 단기적 성과를 내는 분야만 지원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런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전체 인력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학과들의 존폐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글로벌 연구협력 예산은 지난해 1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4천억 원이 늘어난 2조 2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과기정통부가 기초과학 연구의 실질적인 지원보단 국제 무대에서 위상이나 명분을 위해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제적으로 모든 게 국수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푼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줄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제협력으로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느니 그거를 절실하게 필요한 기초 연구에 증액시켜서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을 복구했다는 과기정통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서만 대폭 늘어나면서 기초과학 연구자들은 또다시 차별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역대 6월 최고 기온이 관측되는 등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위를 참다 못한 시민들은 해변으로 몰렸고 이를 멈추기 어려운 산업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내리쬐는 햇볕에 백사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파라솔 그늘에서 볕을 피하고 바다에 뛰어들어도 열기가 가시지 않습니다. 휴가철이 한참 남았지만 해변은 더위에 지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진짜 그냥 밖에 10분만 있어도 바로 땀이 날 정도로 더웠었는데 바로 바다에 들어오자마자 여기까지 오면서 흘렸던 땀들이 다 씻겨나가지고 오히려 추울 정도예요. 완전 몸이 오들오들 떨릴 정도로.
불볕더위에도 작업을 멈추기 어려운 산업 현장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건설 현장. 온도계에 찍힌 기온은 38도를 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포도당과 얼음을 두고 폭염과 사투를 벌입니다. 옷이 하루에 몇 번씩 젖었다가 말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에어컨을 가동하고 제빙기, 식염포도당 같은 것들을 비치해서 쉬실 시간에 시원하게 쉬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불볕더위는 역대 6월 최고 기온을 연일 갈아치웠습니다. 부산과 대구, 전주 등 전국 기후관측 지점 97곳 가운데 절반 넘는 곳의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전국 온열 질환자도 4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명 넘게 늘었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무더위, 하지만 끝은 더디게 올 거로 예상되면서 세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우리나라의 2010년대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1970년대보다 각각 1.7배와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이 1973년 이후 지난해까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폭염과 열대야 일수는 2000년대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010년대 폭염 일수를 1970년대와 비교해보면 평균 8.31에서 14일로 1.7배, 열대야 일수는 평균 4.21에서 9일로 2.1배 늘었습니다. 역대 폭염 일수는 2018년이 31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지난해 30.1일이었습니다. 열대야 일수는 지난해가 24.5일로 2위인 1994년 16.8일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폭염이 이어지는 프랑스에서 폭염의 경제적 비용이 노출 인구당 120만 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BFM-TV는 프랑스 공중보건청 자료를 인용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폭염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220억에서 370억 유로, 우리 돈 31조에서 53조 원이라고 전했습니다. 폭염에 노출된 인구 1명당 평균 814유로, 우리 돈 120만 원의 손실을 본 셈이라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자 증가에 따른 기대 수명 감소와 생산성 손실이 160억에서 330억 유로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활동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60억 유로로 추산됐습니다. 유럽 전역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남미 각국에는 이상 한파가 덮쳤습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현지 시간 1일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이번 주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지난 주말부터 아르헨티나는 물론 칠레와 우루과이 등지에서 계절 평균보다 10도에서 15도 낮은 기온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미 남부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강력한 한파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며칠 내 북쪽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 같은 날씨는 남미 대륙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기압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의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강버스가 체험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교통체증 없이 한강 위를 가로지를 수 있는 이색적인 출퇴근길에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선착장. 35m 길이의 거대한 선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서울시가 새롭게 선보이는 한강버스입니다. 9월 정식 운항에 앞서 시민들을 위한 얼리버드 탑승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유유히 한강을 가로지르는 이색적인 경험에 자연스럽게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아무래도 좀 시내 풍경을 좀 더 광활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엄마 아빠랑 같이 오면 다시 이거 타볼 만하네요. 한강버스는 한강 유역에 처음 도입되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오는 9월부터 마곡, 망원, 여의도, 옥수, 압구정, 뚝섬, 잠실 등 총 7개의 정류장, 약 31.5km 거리를 오갈 예정입니다. 특히 마곡, 여의도, 잠실 구간은 급행으로 운행돼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 체험 탑승은 다음 달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운행됩니다. 한강버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엄격한 안전 성능 검사를 통과하고 전문가의 시범 운항은 물론 수상사고 대처 훈련까지 마쳤습니다. 한강버스가 이제 만들어짐으로써 반짝이는 강물과 더불어 살랑이는 바람을 체감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답답한 육상교통을 벗어나 한강 위를 가로지르며 출퇴근하는 한강버스가 혁신적인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 기간 국민의 도로 안전을 위해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홍수 기간 도로 위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운전자가 홍수 침수 위험 지점 인근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통해 직접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주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올해는 기존 댐 방류 정보와 홍수 경보에 더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특히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췌장암 수술 후 생존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박주경 교수, 간담체외과 한인웅 교수, 병리과 장기택 교수 연구팀은 암세포 주변에 모여있는 면역세포인 종양침윤성 림프구의 밀도를 AI로 분석해 췌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췌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 304명의 데이터를 AI로 분석한 결과 림프구가 많은 환자의 생존 기간 평균값은 35.11개월, 적은 환자는 11.6개월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림프구 밀도가 높을수록 생존 기간이 길었고 AI 분석을 통해 예후 예측 정확도도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7월 수상자로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김상현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김상현 교수는 기존의 값비싼 멸균 과정 없이 활성이 높은 수소 생산 미생물을 고농도로 보유하는 연속 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달 1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년 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가 서해로 흘러가 오염됐다는 주장이 퍼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강화도 현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안위는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으로 측정된 공간 방사선 준위 분석 결과 현재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상 준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천 강화군 해수욕장에서 평소에 8배가 넘는 방사성 준위가 측정됐다는 인터넷 커뮤니티발 주장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 현장 조사관을 파견해 측정한 결과 역시 정상 범위였다며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전국 244개 지역에 환경방사선 자동감시기를 설치해 평균 15분 간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 10건 가운데 9건은 다른 차와 충돌로 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위 돌멩이와 부딪히는 등 차량 단독 사고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 405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차와 부딪힌 경우는 8.6%에 불과했고 대부분인 91.4%가 차량 단독 사고였습니다. 돌멩이 등 도로 위 돌출물이나 낙하물, 과속 방지턱이나 경계석, 맨홀 등에 부딪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종으로 보면 화물차가 59.5%로 가장 많았고 계절별로 보면 여름이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달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9월부터는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갑절이 늘어납니다. 이승은 기자가 하반기에 달라지는 생활형 제도를 소개합니다.
7월 1일부터 지출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고 공제율은 30%, 연간 300만 원 한도입니다. 퍼스널 트레이닝 비용 등의 헬스장 이용료가 포함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일단 국가가 양육비를 월 20만 원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징수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뒤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합니다.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절반인 1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 1에서 3구 간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연 40만 원이 인상됩니다. 또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을 지분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상품도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연 이자율이 60%가 넘는 대부계약이 원천 무효가 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9월부터는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 원까지는 보호받습니다. 10월부터는 자활사업 참여 뒤 취업이나 창업으로 생계급여를 벗어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이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800억 원으로 10년 만에 상향 조정됩니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도 14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다시 2%대로 올라서며 5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누적된 식품 가격이 물가 상승을 이끌면서 라면과 커피 등 가공식품이 많이 올랐고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6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1.9%로 둔화한 뒤 한 달 만에 2%대로 오른 것으로 지난 1월 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4.6% 올랐습니다. 2023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가공식품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를 0.39%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빵이 6.4%, 커피는 12.4% 올랐고 햄과 베이컨은 8.1% 상승했습니다. 라면은 6.0% 올라 21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식품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산물 가격도 7.4% 상승해 오름폭이 컸습니다. 고등어가 16.1%, 조기 10.6%, 오징어는 6.3% 올랐습니다. 반면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1.8%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크게 올랐던 과일 가격은 기저효과로 7.4% 떨어졌지만 채소는 마늘이 24.9%, 호박은 19.9% 올랐습니다. 사과는 12.6%, 배는 25.2%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석유류 물가는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0.3% 상승했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2.5%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민생과 밀접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주요 식품 원료 할당 관세 등을 지속하고 주요 품목의 가격 수급 변동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만에 2%대에 올라선 가운데 정부가 배추와 사과, 배 등 주요 농산물의 가용 물량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물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여름 배추 가용 물량을 3만 6천 톤으로 사과는 12,000톤, 배는 2,000톤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가을 감자 1,000톤 계약 재배도 추진합니다. 한우는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수입산 쇠고기 가운데 소비자 선호가 높은 냉장구이류를 40% 할인할 방침입니다. 국내 12세 아동 10명 가운데 6명은
하루 2번 이상 과자나 사탕처럼 충치를 유발하는 식품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아동 구강건강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12세 아동 중 과자나 캐러멜 등 충치 유발 식품을 하루 2회 이상 먹는 비율은 58.1%에 달했습니다. 탄산음료처럼 치아 부식을 유발하는 음료를 하루 2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도 29.4%나 됐습니다. 하지만 점심 식사 이후 칫솔질을 하는 비율은 22.6%에 그쳤습니다. 경남 남해안에서는 금어기가 끝나고 멸치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어민들은 은빛 멸치가 그물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힘차게 조업을 시작했습니다. 희망찬 현장에 임형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서 배를 타고 50분가량, 추도 인근 바다에 멸치잡이 배들의 조업이 한창입니다. 어선 위 작업자들은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은빛 멸치는 한눈에 봐도 싱싱해 보입니다.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잡은 멸치는 바로 삶아 말립니다. 어민은 고수운을 걱정하면서도 내심 풍어를 기원합니다. 고수운 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된다고 해서 작업을 안 놓을 수도 없고 또 작업하려면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작업하러 놓고. 권연망 어선의 멸치잡이 금어기는 지난 4월부터 6월 조업을 시작하면서 올해 경매장 위판 목표는 지난해 983억 원보다 높은 1,000억 원입니다. 4월 달에는 소위 이야기하는 난자치어가 멸치 난자치어가 좀 예년에 비해서 적은 편이었고 5월 달 같으면 그런 대로 예년 평균 정도는 찾아왔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적당한 온도 변화와 멸치 조업하기 좋은 어장은 7월 중순부터 형성돼 이때부터 본격적인 멸치잡이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남해안 멸치잡이는 내년 3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SPC 삼립시화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이전에도 업무 중에 다친 이력이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SPC 주요 계열사 6곳에서 최근 5년 동안 한 달에 10여 건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기계에 빨려 들어가 숨지자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안전 경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SPC 삼립시화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자 말뿐인 반성이었느냐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YTN이 확보한 SPC 그룹 주요 6개 계열사의 지난 5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보면 허 회장이 안전경영을 약속한 이후인 지난 2023년에도 176건, 2024년에도 144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만 따지더라도 한 달에 12건에서 14건꼴로 사고가 난 겁니다. 다리가 찢어지거나 다치는 분들도 많고 머리 깨지시는 분들도 많고 항상 사고는 늘 많았죠. 손가락 절단 같은 건 자주 일어났어요. 여기는 적지 않은. 그런데 이제 밟히는 사고도 일어나고. YTN 취재 결과 SPC 삼립시화 공장에서 최근 끼임 사고로 숨진 양 씨는 지난 2022년에도 작업 중에 발에 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공장에서 이전에 발생한 사고 관련 기록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는데 평소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교육이라고 미팅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냥 교육 받았는지 서명하는 정도의 사인만 받고요. 그걸 갖다 이제 안전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 쓰고 체크하고 이제 그 안전교육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작업 지시 바쁘니까. SPC 측은 안전교육 부실 정황을 묻는 YTN 취재진 질의에 사고 원인, 경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관계 당국에서 중점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공장은 작업 중지 조처가 해제돼 재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그동안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경찰과 노동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증액됐지만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과학기술 강국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멀리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략이 없다면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과기정통부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